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층 강화학습인데요. 사실 강화학습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냐면 1950 몇 년 그때부터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나 예전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학번인데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니까 98학번 선배들이 가장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로고축구라고 해서 동아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로고축구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바퀴 달린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공을 몰아서 골을 넣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뒤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보면 동적계획법이라고 부르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게 강화학습이랑 똑같아요. 말만 조금 다를 뿐. 그래서 그때도 이미 강화학습이 있었고요. 이론적으로는 강화학습 연구는 1980년대, 한 90년대까지만 해서 다 끝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학습 별로 새로울 게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언제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이 났냐 하면 사실 이게 동적 계획법을 쓰다 보니까 계산 복잡도가 좀 많아요. 나중에 얘기가 쭉 오늘 오전 중에 천천히 얘기가 나오겠지만 굉장히 워크로드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문제의 사이즈가 작으면 괜찮아요. 동적 계획법은 문제의 사이즈가 작으면 그냥 어느 정도 풀만 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근데 문제의 사이즈가 커질 때 문제예요. 그리고 예전에 강화학습 쓰는 응용 분야를 보면 여러분 로봇이라 그래서 다 여기 전문 로봇 여기 있으니까 전문가분들이라서 제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로봇은 두 가지로 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생긴 로봇. 두 번째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 해서 이제 생산 현장에 들어가는 로봇 팔 같은 건데 그 팔 같은 거 궤적을 제어하는 건 대부분이 다 강화학습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 이제 로봇이다. 근데 얘는 페인트 칠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자동차를 페인트 칠을 하는데 일단은 비어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돼서 칠하면 낭비고 그리고 빠른 시간에 칠해야 되고 그렇게 칠하는 팔의 궤적을 구해라는 건 강화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데 쓰는 로봇 하시는 분들이 강화학습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그런 시퀀스가 있는 제어를 할 때 주로 강화학습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하면 강화학습 이렇게 얘기해서 로봇에 쓰는 AI는 뭐지? 그럼 강화학습 이렇게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예전부터 나왔던 전통적인 응용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플러스로 이제 강화학습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건 알파고부터입니다. 알파고는 우리가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동작한다까지 알고 있지만 알파고 역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강화학습을 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태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는 정도, 그 팔 궤적 구하는 정도면 굳이 막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상태 정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동적 계획법을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만약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처럼 바둑을 둬야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동적 계획법으로 푼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뭘로 푸냐 하면 인공신경망으로 푼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앞에 DB 붙은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강화학습은 이미 다 있던 거고 그 강화학습을 풀기 위해서 신경망을 도입하는 게 지금 2016년에 나왔던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저 강화학습을 신경망에 집어넣을 때는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도 논문이 몇 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근근히 연구를 해오던 사람도 있었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있나? 뭐 그런 거 넘어가는 정도였는데 그 성능이 좋지 못한 이유를 사람들이 이제 디파인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니까 2013년에 한번 성능의 업그레이드가 한번 있었고 2015년에 또 한번 성능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성능의 업그레이드 이후로는 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굉장히 큰 문제를 굉장히 큰 그런 강화학습 문제를 큰 사이즈의 강화학습 문제를 우리가 인공신경망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2016년에 바로 알파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 지금 한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굉장히 이제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우리가 3일 동안 해야 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이
얘기를 3일 동안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쉬엄쉬엄 들으시면 되고요. 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화학습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될 선행 지식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저것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교양처럼 들어도 됩니다. 그냥 세미나 듣듯이 저걸 알아야 나중에 누가 강화학습에서 얘기를 할 때 그래 저 말이 맞는 말이다. 그래 저 말이 틀린 말이다. 정도까지는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처음에 인트로덕션 앤 어플리케이션 나오죠. 이제 강화학습이 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어떤 분야에 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화학습은 말이 멋있어서 강화학습이지 실제로는 동적 계획표랑 똑같아요. 근데 인공신경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멋있어서 인공신경망이지 결국 행렬 곱셈과 액티베이션 함수의 그냥 중첩일 뿐이에요. 다양한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지 말만 멋있게 인공신경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신경망을 쓰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1990년대 말까지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현장에서 쓰는 그런 인더스트리얼 로봇, 산업용 로봇, 팔 하나 달려있는 공장에서 들어가는 로봇들이 어떻게 우리가 강화학습 쓰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등원이 강의를 했을 때, 등원이 강의를 할 때나 강화학습 강의를 할 때나 처음 개요에 나오는 첫 번째 한 몇 개 슬라이드는 다 똑같습니다. 예, 어차피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자, 이 슬라이드는 이게 2019년도 어나운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벨상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상이죠. 근데 컴퓨터 분야에서는 노벨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벨이 생겼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노벨도 몰랐겠죠. 컴퓨터가 생겼지는. 그래서 컴퓨터에서 제일 유명한 소사이티가 ACM 튜링 어워드라고 ACM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라고 이름이 좀 촌스럽죠. 그러니까 컴퓨팅 머시너리, 계산하는 기계의 어소시에이션, 협회다라고 부르는 건데, 저 ACM이라는 단체가 컴퓨터 분야에서 제일 권위 있는 학술 단체예요.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데가 IEEE죠. IEEE. 그리고 IEEE랑 ACM이랑 두 개가 이제 전자, 컴퓨터 이 두 개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는 학회고, 거기서 이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이제 표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ACM이 컴퓨터 단체니까 얘네들이 상을 만들었어요. 컴퓨터상이 없으니까. 제일 오른쪽에 흑백 사진을 보이게 튜링입니다. 앨런 튜링이라고 영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학자입니다. 튜링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왜냐하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로 이제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시죠? 영화를 보시면 튜링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뭐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튜링은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수학과인가? 케임브리지 대학교 논리학과를 졸업합니다. 논리학과, 수리 논리학과. 졸업할 때 쓴 논문이 튜링 테스트라는 테스팅의 기본이 되는 학부 졸업 논문을 썼어요. 학부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이 약간 지금 인공지능 교과서 1장에 나오는 튜링 테스트를 만드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학부 졸업 논문을 썼어요.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이 인공지능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테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if else를 빡세게 잘 썼다고 그러면 왠지 사람처럼 동작한다고 해서 얘가 사람은 아닌 것처럼 인공지능은 아닌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인공지능인가를 디파인하는 게 이제 튜링의 학부 졸업 논문이었습니다. 딱 들으면 저도 반성을 하죠. 학부 때 도대체 뭘 했는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튜링이 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수학과에서 박사를 3년 만에 받고 석박사 앞에서 3년 만에 받는데 지도교사 누구냐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지도교수예요. 폰 노이만 혹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폰 노이만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언어로이나 컴파일러 수업을 들으면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나와요. 폰 노이만 아키텍처. 학부를 졸업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물론 학부를 다니던 중에도 그 수업 듣는 순간 그 수업 학점 나오는 순간 다 까먹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사람의 머리는 뇌라는 거는 구조가 연산하는 기능과 저장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가 헝가리 수학자인데 프린스턴 수학과 교수가 만들었던 구조는 뭐냐면 컴퓨터라는 기계는 프로세싱 하는 것과 저장하는 게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구조를 만들어요.
맞죠? 우리 CPU가 따로 있고 메모리가 따로 있잖아요. 이런 컴퓨터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게 디파인한 게 폰노임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 현대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령어 집합과 데이터를 다 메모리에 가지고 있으면 프로세서는 가서 명령어와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어셈블러 보면 그렇죠. 명령어랑 데이터만 가져와서 처리하고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돌려주고 이걸 무수히 반복하는 게 이제 컴퓨터 연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폰노임 아키텍처를 만든 엄청난 수학자 밑에서 박사를 받아요. 박사를 받은 다음에 폰노임에 딱 보니까 얘 똘똘하네 해가지고 너 그냥 프린스턴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에든버러 대학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간 이유가 그때 한참 2차 대전 중이라 영국 애들이랑 피터지게 싸우고 있었죠. 아니 영국 애들이 싸웠대. 영국 애들이 독일 애들이랑 피터지게 싸우고 있었는데 초반에 어땠습니까? 독일 애들 겁나 잘 싸워서 영국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영화 덩케르크 보셨나요? 덩케르크 보셨죠? 덩케르크가 뭐냐면 2차 대전 초반에 프랑스를 구해주겠다고 영국 애들이 상륙을 해서 쫙 프랑스 가요. 근데 몇 명이 갔냐? 3, 40명이 가요. 우리나라 육군 전체 합해서 50만도 안 되죠? 30만 명의 영국의 젊은이들이 프랑스로 가요. 근데 걔네들이 영국이 불과 3주 만에 점령당할 줄이야. 아니 프랑스가 불과 3주 만에 점령당할 줄이야. 그래서 프랑스가 싹 밀려버리고 망하니까 얘네들이 밀리고 밀려서 덩케르크 해안에 밀린 애들이 30만 명이었어요. 거기만 싹 다 쓸어버리면 전쟁 끝나죠. 근데 걔네들을 구출 작전을 하는 게 그 영화 덩케르크의 내용인데 구출을 그 처칠 수상도 그랬대요. 10%만 구해와도 성공이다. 10%만 구해와도. 근데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군함도 가고 어선도 가고 다 거의 한 80% 이상 데려옵니다. 걔네들을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총을 쥐주고 다시 나가 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또 하죠. 그래서 영국은 그때 항복을 안 하고 원래 항복할 뻔하다가 항복 안 하고 다시 이제 총 들고 산소한테 다시 총 들고 다시 나가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2차 대전을 하는데 초반에 엄청나게 밀리니까 게다가 영국이 밀렸던 이유가 독일군이 잠수함 유보트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었는데 걔네들이 영국이 섬나라니까 이제 해안을 다 봉쇄해서 대서양 봉쇄해서 이렇게 물류를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기름도 없고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일군 이제 유보트 암호를 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유보트 암호를 깨는 수학자니까 그 특수부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게임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잘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기술 시간에 배울 때 정보사인가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1946년에 미국 해군에서 만든 ENIAC이고 ENIAC은 지금 유니버스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습니다. 라고 나온 게 제가 기술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지금은 교과서가 개편됐어요. 왜냐? 저 앨런 튜링이 만든 독일군 암호를 깨기 위한 컴퓨터가 콜러서스라는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영국 기밀이라 그렇죠. 기밀이겠지 당연히 암호 깨는 거니까 얘가 암호 기밀 문서로 들어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기밀이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194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그게 5년 전이죠. 네, 그럼 70년이면 2011년에 기밀이 해제되면서 이제 공개되니까 애니악보다 5년 전에 영국에서 컴퓨터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이제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컴퓨터의 아버지이자 튜링 테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도 무려 학부 졸업할 때 만들었으니까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 뭐 끝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화에 나오죠. 예, 자살하고 죽는데 어쨌든 이제 저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이 이제 튜링 어워드예요. 근데 작년에 튜링 어워드를 받은 사람이 이게 작년 기사인데 날짜를 내 기억 안 했구나. 요 3명의 박사님께서 이제 상을 받으셨습니다. 상을 받기 엄청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튜링 ACM이라는 단체가 IEEE라는 틀려서 전기전자에서 제일 좋은 IEEE는 약간 거의 80%가 이제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느낌이 어떠냐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진짜 프랙티컬해요. 느낌이 딱 진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그대로 반영하는 굉장히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EEE는 그런 단체인데 ACM은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약간 백인도 많고 느낌이 어떠냐면 컴퓨터 분야 중에서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좀 소외되고 이제 고전적인 컴퓨터 알고리즘, 컴플렉시티, 컴파일러 디자인, 프로그램 언어, 로직 디자인 뭐 이런 애들만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그럼 딥러닝 그러면 좀 약간 소외받겠죠? 소외받는데 작년에 이 3명이 받았는데 저 위에 있는 2분이 딥러닝은 거의 창시자. 제일 위에 계신 분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만든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분은 이제 뭐 중에서 이제 CNN이라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 다 유명한 분들인데 다 응용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ACM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상을 줄 리가 없는데 상을 주면서 뭐라고 했으냐면 저 위에 타이틀이 뭐냐면 Fathers of the Deep Learning Revolution 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Deep Learning이라는 거를 이제 혁명이라고서 부르기까지 하면서 상을 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게 우리가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김중환 박사는 뭘 연구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을 연구합니다. 뭐 모바일 시스템 연구하니까 뭐 차량 관련된 연구나 뭐 핸드폰 관련된 연구 많이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저는 어떠한 특정한 응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어떤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인공지능은 연구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되게 확산이 잘 돼요. 인공지능을 경영학에도 쓸 수 있고 인공지능을 컴퓨터공학에 쓸 수 있고 인공지능을 물리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퀀텀 컴퓨팅이다, 양자공학이다, 양자 컴퓨팅이다. 저도 요새 양자 컴퓨팅 하는데 양자 컴퓨팅이다. 이거는 양자 컴퓨팅만 쓰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제 연구를 할 때 딥러닝 연구를 처음 할 때 학생들이 연구를 할 때 아무 부담 없이 막 하겠어요. 해라, 해도 돼. 왜냐면 걔네들 딥러닝 하다 보면 뉴럴넷을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걸 어느 분야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같이 볼 거 아닙니까? 컴퓨터 비전에서 물체 인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학생은 나중에 딥러닝이 망하더라도 물체 인식이라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취업하거나 향후에 박사 후에 어디 커리어를 쌓는 데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양자 컴퓨팅은 한번 쫙 밀었다가 걔다 공부하기 겁나 빡센데 쫙 밀고 갔다가 이선이 아닌가 본데 뺄 수가 없어. 걔는 그냥 끝난 거야 거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약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한계가 있는 딱 연구 영역이 다른 것과 굉장히 독립적인 연구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다른 분야랑 독립적이지 않아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레볼루션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세 사람한테 작년에 상을 줬습니다.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사실 2016년 3월에 알파고가 나오면서부터 이미 신문지상에서 하도 많이 난리를 쳐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대세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긴 많았었습니다. 하도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학계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왜냐하면 인기 없는 거 연구하신 분들은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별거 아니야 막 이런 분들 많은데 지금은 ACM이라는 데서도 이런 분들한테 세계 최고의 상을 줄 정도로 지금 학계에서도 이제 대세를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산업계에서도 막 밀고 가고 학계에서 밀고 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누군가가 막 인공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조 단위의 돈을 뿌렸으면 나중에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시켰습니까? 뭐라도 만들고 끝나겠지?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향후 5년, 10년은 계속 이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시간도 없지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기가 길었지만 요점은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지금까지 알파고 나온 다음부터 저 5년 가까이 시간 걸렸는데 제대로 된 킬러 애플리케이션 어딨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 기관에서 뭐 투자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데 뭐 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달렸으면 이제 뒤가 없어요. 그쵸?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 자, 이것도 역시 제가 딥러닝 강의할 때 매번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우리는 딥러닝을 강의하면 주로 우리는 이쪽을 봅니다. 이쪽 빨간색 이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게 인공신경망을 의미해요. 인공신경망 연구가 이쪽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포커스가 어디냐면 이 밑에 쪽입니다. 강화학습. 자,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예 없죠? 그럼 좋습니다. 자, 이쪽은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이쪽은 언슈퍼바이즈 러닝, 이쪽은 리인포스먼트 러닝 부르는데 슈퍼바이즈 러닝은 말 그대로 교사학습, 지도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에서 슈퍼바이징을 해준 거죠. 지도를 해준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주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데이터마다 아주 착하게 이름표도 다 붙어 있습니다. 사과를 보여주면서 사과라고 말하고 바나나를 보여주면서 바나나라고 말하고 다 레이블링을 해주는 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분류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인공신경망에서 인풋과 아웃풋 레이어에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트레이닝 해주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그레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뉘지만 즉 경향성을 판단하는 회계 분석과 그 다음에 분류기 설계로 나뉘지만
요즘에 인공신경만 이쪽으로 쭉 발전이 돼서 뭐 히든레이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점점 발전이 됩니다. 쭉 더 깊게 발전이 되면서 이 뒤에 가면 좀 더 많은 다양한 기술이 나왔어요. CNN도 나왔고 RNN도 나왔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요. 또 머신러닝에서 왼쪽은 이제 언슈퍼바이저 러닝이라서 약간 상반된 개념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주어지지만 데이터가 없으면 아예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데이터가 주어지지만 대신 레이블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의 유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입력을 받으면 뭔가 수치화를 해야 우리 컴퓨터가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치화를 하는 게 행렬이나 벡터의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런 벡터와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이런 벡터면 얘네 둘 간의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보는데 이 각도를 보고 각도가 유사하면 얘네들 유사한 애들, 각도가 멀면 유사하지 않은 애들 이런 식으로 다 벡터나 행렬 같은 형태로 수치화를 시킨 후에 걔네들 간의 유사도 판단을 각도를 보고 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범주 안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얘는 다른 범주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언슈퍼바이저 러닝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연구가 됩니다. 그냥 범주화를 시키는 거니까. 사실 언슈퍼바이저 러닝도 굉장히 많이 쓰는 연구 분야고요. 얘네들은 주로 뭘 하냐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한다든지 검색 엔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추천 시스템 그런 거 만드는 거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이쪽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 시스템도 뭐 제가 뭐 예전에 저 강의 들었을 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비밀의 숲 보셨습니까? 비밀의 숲 2가 나옵니다. 어쨌든 2가 나온다 기사를 봤어요. 어쨌든 비밀의 숲을 내가 좋아한다. 그럼 그걸 맨날 넷플릭스 그만 보고 있다. 라고 하면 비밀의 숲에 대해서 벡터를 하나 만들겠죠. 이 벡터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연은 조승우, 배두나, 뭐 또 누구 있지? 신혜선? 누구? 또 누구 있지? 아무튼 이렇게 쭉 이게 주연 배우 들어가 있고 장르 들어가 있고 연출, 감독 그런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면 이 벡터와 유사한 벡터가 또 존재하면 새로 신규 들어오는 컨텐츠 중에서 유사한 게 존재하면 저한테 추천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벡터로 먼저 만들고 유사도 판단해서 추천해 준다라는 개념이라서 추천 시스템도 여기 들어가요. 검색 엔진도 우리가 어떠한 문장을 검색 엔진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검색 엔진에서 그 문장을 파싱을 해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키워드로 또 벡터를 만들어서 이미 웹 엔진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또 벡터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 간의 유사도 판단을 해서 제일 유사도 높은 애들부터 순서대로 보여주면 그게 검색 엔진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검색 엔진이나 모든 정보 검색 관련된 내용은 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레이블을 붙여줄 수 없어요. 레이블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와 좀 약간 상반된 개념 밑에 강학습이 나옵니다. 강학습은 기본적으로 한 번의 액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과인지 반환하지 않아맞춰라. 그럼 사과요. 끝. 여기는 지금 추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이 컨텐츠는 추천 안 합니다. 끝. 한 번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다. 근데 이 밑에는 뭐냐면 내가 어느 목적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뒷문을 나가고 싶은데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풀려면 내가 지금 이 좌표라는 이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나의 옵션은 전후 좌우다 라고 하면 전진할 수도 있고 그렇죠? 후진을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한 번의 액션으로 뒷문에 딱 닿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액션을 취했으면 만약에 전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전진을 했어요. 그러면 내 상태 정보가 변했죠. 좌표가 변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그럼 또 상태가 변했죠. 여기서 또 의사결정을 해요. 이렇게 쭉 해서 문까지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학습이라는 건 한 번의 액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액션의 시퀀스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그 산업용 로봇 얘기를 했는데 이 페인트 칠하는 로봇 페인트 칠을 할 때는 전체를 완벽하게 커버를 해야 되고 겹치는 데는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짧은 시간에 해야 된다라는 그 세 가지 조건이 붙을 텐데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는 팔의 궤적을 구해라. 이런 문제면 궤적이 한 번만 하고 끝나나요? 뭔가 순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있는 의사결정을 하면 다 그냥 강화학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3일 동안 10번 넘게 얘기하겠지만 자, 제가 여기서 아까 미로찾기 예제를 드린 대로 여기 있을 때 내가 앞으로 한 발짝 움직였어요. 그럼 내 상태가 여기서 이렇게 변했죠. 변한 상태에서 내가 하는 일은 뭐죠? 이 뒤에서 했던 일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전후 좌우 바라보고 나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쪽으로 또 가요. 자, 근데 상태가 변했죠. 상태가 변한 다음에
이전에 했던 일이랑 똑같은 일을 또 해요. 전후 좌우 본 다음에 제일 나한테 이득이 되는 데를 또 가요. 자, 그럼 상태가 변했죠. 그러면 아까랑 또 똑같은 일을 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흡사 함수를 만들면 재귀함수, 리컬전, 재귀함수를 수용합니다. 함수가 함수를 그 안에서 부르고 함수가 함수를 그 안에서 부르고 이게 재기적으로 돌아가는 재기함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포인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그 내용은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그 뉴럴 네트워크 배울 때 히든 레이어 기억나시죠? 히든 레이어 배울 때 히든 레이어 누가 만들었나 하면 MIT 마비 민스키라는 교수님이 1969년에 탐세트라는 책을 쓰면서 엑소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히든 레이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1969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인공신경학 강의를 하면 뭐라고 했냐면 뉴럴넷이 나온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막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마비 민스키 교수님이 도대체 박사를 뭘로 받았냐? 그보다 15년 전에 1954년에 박사를 받았어요. MIT에서. 그래서 MIT 교수였는데 그때 박사 논문 제목이 Stochastic Neural Analog Reinforcement Computer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공신경망보다도 15년 먼저 나온 알고리즘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러니까 훨씬 오래됐습니다. 동물의 학습 과정과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모사한 거고요. 제일 유명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1997년도에 나왔던 나사의 스페이스 미션. 스페이스 미션이 뭐냐면 나사에서 우주 비행선을 딱 띄워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까지 쫙 날아가. 명왕선 이제 빠졌구나.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까지 슝 하고 날아가는데 이 궤적을 구하는 거예요. 궤적을.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야 얘네들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으면서 부딪히지 않으면 장땡인가요? 그래서 가까이는 가야지 뭔가 사진이나 찍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는 가면서 부딪히지 않게 하고 부딪히지 않으려면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면 잘 피하고 이런 모든 궤적을 구하면서 태양계를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궤적 구해야 됐어요. 제가 미로찾기에 쓰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강화학습을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사람을 태워 보낼 수는 없죠. 사람을 태워 보내면 어떻게 데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학습 쓰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어학번인데 1년 전에 로봇 축구에서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월드 챔피언십을 받는 바람에 너도나도 강화학습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언제 그럼 강화학습 쓰느냐? 강화학습이 괜찮아 보여도 모든 문제에 만능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액션의 시퀀스, 어떤 액션을 취하는 순서가 있을 때만 씁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제가 여기서 서가지고 제 좌표가 여기인데 전후 좌우 중에서 제가 전진을 하는 건 전진할 때 나의 이득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득이라는 게 뭐냐? expect reward 이겁니다. 나 보상을 받아야 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expected래요. 여러분 expected라 쓰면 기대치라고 해석을 주로 하지만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우리 확률 수업 때 보면 expectation 취한다는 평균을 취한다는 소리죠. 기억나십니까? 이 평균이라는 소리를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앞으로 전진할 때마다 보상을 받으면서 전진하는데 그것도 다 평균 냈을 때 다른 데보다 여기가 더 좋으면 이 길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움직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시퀀스가 있다는 거고요. 그것들은 나의 리워드, 보상이 최대화 되는데 보상의 평균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강화학습은 항상 식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식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딥러닝에 요즘 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역설적으로 강화학습을 딥러닝에 넣을 생각만 안 하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 오전 중에 끝납니다. 그냥 되게 쉽게 끝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강화학습은 식이 딱 정해져 있고 재규함수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라는 것만 이 바둑판에다 쫙 알려주기만 하면 제가 동적 계획으로 쫙 길짜서 나가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학습에서 맨날 하는 거 뭐냐면 액션을 어떻게 정해주냐, 보상을 어떻게 정해주냐, 요걸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두 개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다. 더 이상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액션이랑 리워드를 알면 땡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우리가 마지막에 알아볼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있는데 이미테이션 러닝에는 아예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리워드도. 액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인가? 인공신경망으로 가지고 하면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거는 마지막 시간에 최근에 자율주행이나 그 전문가 시스템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핫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일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제가 아까 강화학습 뭐랬죠? 액션의 시퀀스가 있어야 된다 했죠. 바로 이겁니다. 페인트 칠을 얘기했지만 얘는 붙임개를 붙이는 로봇입니다. 예, 붙임개를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알맞게 그래서 뒤집기도 하고 뒤집어야겠죠? 사람이 여기서 주걱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냅을 잘 줘서 뒤집기도 하고 앞뒤로 잘 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그 옵티멀 시퀀스를 구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 강학습이 해줘야 될 일이고요. 이게 로봇 축구 예시고요. 자, 액션의 시퀀스를 구한다. 너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야? 라고 시퀀스를 다 구했어요. 사람이 봤을 때 제일 맛있는 부침개를 만드는 시퀀스를 구했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부터 수도 없이 한 1000번을 얘기한 팔러스라고 부를 때 정책. 이걸 강학습 정책에 불러요. 우리 액션은 전진, 후진, 전진이다. 그럼 그게 하나의 팔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팔러스라는 건 딱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팔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부침개가 구워지는 팔러스를 고른 거예요. 어떤 팔러스는 아예 이걸 시작도 못하는 팔러스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거죠. 어떤 팔러스는 다 태워먹는 팔러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팔러스는 뒤집기를 못하니까 한쪽만 태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팔러스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옵티멀한 제일 좋은 팔러스 하나를 찾아줘라.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강화학습에서. 여러분, 그 강화학습 공부를 하면 혹시 지난번에 여기 저 인공신경망 수업을 같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인공신경망은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실습이 많거든요. 그렇죠? 한번 내가 해보고 하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강화학습은 수학밖에 없어요. 지루한 수학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수학을 많이 빼봤습니다. 수학은 많이 없는데 강화학습 코딩은 정말 간단해서 뭐 이거 실습할 것도 있나 싶은데 어쨌든 이 강화학습은 일단은 수학과 개념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초반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점화식이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어려우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가면 이제 감으로 딱 이해가 옵니다. 나중에 또 반복을 할 거니까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강화학습은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지금 방금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문으로 나가는 그 시퀀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이게 문으로 나가는 그런 이그젠플이라고 한다면 인바이러먼트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이 방의 바둑판 모양의 이 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위에 김중원이 서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 이 좌표에 있을 때 이러한 스테이트에 존재할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액션을 봐요. 전후 좌우. 그럼 내가 전진했을 때 얼마만큼의 리워드를 받지? 내가 왼쪽으로 갔을 때 얼마만큼의 리워드를 받지? 내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얼마만큼의 리워드를 받을까? 내가 뒤로 갔을 때 얼마만큼의 리워드를 받을까 했더니 만약에 내가 리워드를 설계할 때 문에서 직선거리를 가까워질수록 리워드가 커진다 라고 설계를 했으면 그러면 내가 전진했을 때 문에서 좀 더 가까워지니까 저는 리워드가 큰 거죠. 그래서 나는 전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워드를 설계한다는 건 뭐냐면 얘를 잘못 설계하면 완전히 모양 이상하게 동작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리워드는 뭐냐면 난 저 뒷문을 나가고 싶어. 그러면 뒷문과 나와의 직선거리가 짧아질수록 난 리워드를 높게 만들 거야. 리워드는 디스턴스의 역수다. 디스턴스 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점점 리워드가 커지겠죠. 그렇게 설계를 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강화학습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가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그 인바이러먼트에서 여러 가지 스테이트 정보를 얻어온 다음에 현재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액션의 셋을 보고 그 가능한 액션의 셋이 과연 얼마만큼의 리워드를 보장해 주는지를 또 다 확인한 후에 제일 큰 보상을 주는 액션을 취해서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거 구글 애들이 만든 책인데 거기서 가져왔는데 얘네들 너무 어렵게 썼어요. 그래서 그래도 도대체 강화학습을 어렵게 쓴 애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본다면 General RL Problem,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화학습 문제는 어떻게 공식화,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냐면 Discrete Time, 그러니까 이산시간, 즉 뭐냐면 내가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야. 한 번 하고 이 시간에서 의사결정하고 또 한 번 가고 의사결정하고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이 아니라 디스크리트 타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냥 마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내가 한 번 의사결정하면 그 이전 의사결정했던 것과 지금과는 무관하다. 여기서 내가 다시 의사결정하면 요것만 보고 다시 여기서 하면 되고 요것만 보고 다시 하면 되고 이걸 그냥 스토캐스틱이라고 말했습니다. 컨트롤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액션을 전후 좌우 중에서 뭘 할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컨트롤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전진 이렇게 그 프로세스라는 말이 붙습니다. Where an agent interacts with its environment.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김중원이라는 에이전트가 강학선에서 에이전트 말을 쓰죠. 에이전트가 환경과 계속 주고받는데요. 정보를 인터랙션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환경이라는 건 나한테 스테이트 정보를 줬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가 액션을 취해서 왼쪽으로 갔으면 이 스테이트에서 전후 좌우로 가면 리워드가 얼마지? 라는 값도 다 이 판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인바이러먼트랑 계속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인바이러먼트가 제공하는 S 서브 제로라는 시간 제로일 때 초기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옵저베이션 얻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린 지금 옵저베이션 말을 쓰지 않았는데 주변 환경을 관찰해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쪽으로 갈수록 리워드가 크다고 했지만 만약에 여기가 막혀있다 라고 하면 직선거리가 짧아진다고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아예 여기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쵸? 이런 건 다 옵저베이션입니다. 그런 거를 정보를 모아서 그걸 고려해서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에이전트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 보세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해요. 이 좌표. 저는 이 S라는 좌표에 시작합니다. 그다음 이 좌표에서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매 시간마다 뭘 하냐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리워드가 큰 액션이어야 되고 액션을 취함으로써 그 다음에 스테이트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스테이트에서 이동을 쓰면 그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오른쪽으로 그리면 에이전트가 있으면 얘가 인바이러먼트를 보고 액션을 취해서 리워드를 보고 그 다음 그때 그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본 다음에 액션을 취하면 그러면 그 액션에 의해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상태가 주는 리워드 R 서브 T 플러스 1과 리워드 오메가 T 플러스 1을 가지고 또 다시 액션을 취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바로 우리의 강학습이다 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좀 어렵게 표현했지만 그래도 수학적으로 딱딱딱 아기가 맞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꼼꼼하게 보고 갈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써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 넘어가야 되는데 애매하네요. 5분 하고 다이나믹 프로그램 가기 좀 그러니까 15분 쉬었다가 우리 55분부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결국에는 이제 강화학습의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넘어가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예.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써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저거는 이제 플래닝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계획, 동적 계획법 이렇게 부르죠. 동적 프로그래밍 안 부르고 동적 계획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일이 수행이 돼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뭐 알고리즘이다, 메소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풀기 위해서 씁니다. 근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풀 때 문제가 너무 크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 그 포인트인데 밑에 보시면 디바이드 앤 컨커런 방식이 있고 다이나믹 프로그램 방식이 있습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는 뭔지 알면 큰 문제가 있을 때 반으로 쪼개요. 계속 반으로 쪼개요. 그러면서 계속 반으로 쪼개면서 하나씩 각기 역할을 푸는 게 디바이드 앤 컨커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분리한 다음에 정복한다라는 뜻이죠.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뭐냐면 맨 처음에 하나의 문제를 푸는 하나의 사이즈의 문제를 푸는 옵티멀 알고리즘 하나 구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K라는 사이즈에서도 옵티멀이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하나 더 커져서 K 플러스 1에서도 유효하다고 증명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1일 때 오케이, K일 때도 오케이, K 플러스 1일 때도 오케이. 그러면 K가 만약에 1이라면 그럼 요거 1일 때 오케이, 그 다음도 오케이, 그 다음도 오케이. 계속 줄줄이 사탕처럼 하나씩 사이즈가 커지면서 모든 경우에서도 다 통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오겠죠. 이렇게
문제의 사이즈가 처음 하나부터 시작해서 공굴리기로 쫙 커져나가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누구도 이해 못하죠. 예제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예제가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부터 볼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 잘 아시죠? 피보나치 수열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어진 거예요. 0과 1은.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자리는 0, 두 번째 자리는 1이다. 이거는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면 그 앞에는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0 더하기 1에서 그 다음 1이 나왔죠. 그럼 네 번째는 뭐냐? 2는 어떻게 나왔냐? 그 앞에 있는 두 개, 1과 1, 얘네들 더해서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은 뭐냐? 그 앞에 있는 1과 2를 더해서 3이 나왔어요. 자, 5는 뭐냐? 그 앞에는 2와 3을 더해서 5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즉 뭐냐면 중간에 어떤 값을 주고 너 앞에 두 개, 너 값은 얼마니? 그럼 내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돼. 요겁니다. 자, 그럼 피보나치 수열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 밑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f of n은 f of n-2 플러스 f of n-1 이렇게 쓰면 내가 현재 위치에 f 값을 구하고 싶으면 피보나치 값을 구하고 싶으면 내가 두 칸 앞에 있는 것들의 값과 한 칸 앞에 있는 것, 즉 내 하나 앞에 있는 거랑 두 개 앞에 있는 거, 걔네들 더한 값이 내 값이야. 근데 처음에 두 개 값은 0과 1이다 라고 말해주고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냐면요. 얘는 함수가 참 좀 야올리온 같지 않습니까? 함수라는 게 이렇게 박스라서 무슨 값을 넣어주면 바로 값이 나와야지. 자, 보세요. 자, 야, F8 너 얼마야? 그랬더니 그럼 얼마입니다. 대답을 해야지. 나를 구하려면 F6이랑 F7을 데려와. 이래요. 그럼 좀 짜증나지만 데려오죠? 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하면서 F6이랑 F7을 데려옵니다. 자, 그럼 F6가 들어옵니다. 너 값은 얼마야? 했더니 나의 값을 알고 싶으면 F4, F5를 데려와. 그러면 좀 짜증 또 나지만 그래도 또 데려옵니다. F4, 넌 얼마야? 그랬더니 나를 알고 싶으면 F2와 F3를 데려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기함수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자신의 값, 그러니까 내 F라는 이 함수의 n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좀 파라미터가 다른 F를 또 불러야 돼.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자,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라고 그러면 x에 100을 넣었으면 20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뭘 넣었으면 뭘 답이 바로 나와야지. 얘는 자기 답을 알려주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의 함수만 계속 부르고 있어요. 파라미터만 바꿔가면서. 그러고 나서 0과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이 값을 알 수 있어요? 피보나치 103번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103까지 가야 나오겠죠. 그 중간에 딱 값을 구하라 그러면 못 구해요. 계속 앞까지 가서 0과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무한 연산을 해야지만 나중에 줄줄이 비행한 세상처럼 한 큐에 쫙 업데이트하면서 값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쵸? 강화학습도 똑같습니다. 자, 내가 저 미로찾기에서 문 밖으로 나갈 때 리워드가 제일 좋은 길이 어딘지는 처음부터 알면 그냥 그걸로 가면 되지. 무슨 강화학습 왜 돌려요? 그쵸? 저 끝에 도달해서야만 재기학습을 할 수 있어요. 줄줄이 비는 세상처럼. 이렇게 말하면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좀 이따 이제 예시를 보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왜 강화학습이 리커저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강화학습인지는 뭐냐면 요 첫 번째 값을 알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두 개 값을 알고 있죠? 쌍이니까 첫 번째 두 개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의 값을 알고 싶으면 이 다음 거를 알아야지 알 수 있고 여기 옵티멀하면 그 다음 것도 옵티멀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적 기억으로 푼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슷하게 이걸 2차원으로 확장한 게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파스칼 삼각형 뭐냐면 이 삼각형을 그려놓은 다음에 요 왼쪽 사선과 오른쪽 사선을 다 1로 일단 놓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을 구해라. 얘는 얼마냐? 나는 내 바로 위에 있는 얘와 얘를 더한 거야. 이거는 뭐 피보나치 수열의 2차원 버전이죠. 이게요. 210이라는 값을 구하려면 그 위에 있는 84와 125, 126을 더해서 요게 나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내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 나보다 한층 위에 있는 애 n-1, 한층 위에 있는 애 내 위치에 있는 애와 내 왼쪽에 있는 애를 다 더해서 내가 나온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보세요. 볼까요? 층수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6층에 나옵시다. 6층에 하나, 둘, 셋, 6,3이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6,3이니까 5,2와 5,3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5니까 한층 위, 5,2니까 4, 5,3이니까 6, 4 더하기 6은 10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얘는 내 한층 위에 있는 그 두 개 값을 더해서 내 값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피보나치 수열의 2차원 버전입니다. 그럼 얘도 역시 내 값을 알고 싶으면 야, 내 값이 얼마야? C의 n이 3이고 아니 n이 7이고 k가 3이다. 그러면 그 값을 구하고 싶으면 딱 값이 나와야지. 얘는 내 C 7,3을 구하고 싶으면 C 6,2와 6,3을 가져와. 그러면 걔네들한테 가서 야, 니네 값은 뭐야? 물어보면 나를 알고 싶으면 C 5,2와 C 5,1을 가져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다 끝에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몇 번 반복했는지에 따라서 끝에 가면 1이 있을 거니까 반복한 횟수만큼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차피 반복해서 끝에 가서 볼 숫자는 1밖에 없어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반복한 횟수만큼이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왜냐? 반복해서 결국에 1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가 아직 깊게 내려오지 않았지만 210번을 반복했다는 소리예요. 결국 이 과정. 굉장히 오버헤드가 큰 알고리즘이다. 리컬전은. 그것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냅색 프로블럼이라고 이것도 되게 유명한 동적 계획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도둑이에요. 도둑이면 저 어느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진 배낭의 크기는 15kg를 담을 수 있는 배낭이에요. 이 안에 15kg를 넘어서면 가방이 터져요. 찢어져. 이게 15kg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주변에서 뭘 담아올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가벼우면서 최대한 가치가 많이 나가는 거를 담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이건 참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진짜 어디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 그러면 뭐 선풍기 이런 거 의미 있습니까? 선풍기 크기만 겁나 크지. 뭐 선풍기 요새 얼마입니까? 아니 10,000원도 안 하나요? 10,000원 넘나요? 모르겠네. 선풍기 사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선풍기 산지 거의 10년 넘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있는 선풍기 10년 된 거. 그러니까 선풍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뭐 가져야 됩니까? 금반지, 다이아 반지 이런 거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죠? 무게는 작게 나가더라도 비싼 거. 그런 걸 가져야 돼요. 근데 얘처럼 얘가 선풍기네. 무게는 겁나 나가는데 가치가 별로 없는 거. 이런 걸 절대 가져오면 안 되죠. 그래서 뭘 하냐면 나는 그거를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얘네들 중에서 뭐냐면 15kg에 맞게 가져와야 되는데 하지만 그들의 가치는 최대가 돼야 되게 가져와야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 C가 대문자 C가 뭘 의미하냐면 가방의 캐퍼시티 용량입니다. 15kg를 넘지 마라. X는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0이면 선택이 안 되는 거고 1이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위에다가 좀 X가 하나씩 달려있는 거예요. 얘가 1이라고 표시됐으면 얘는 선택된 거야. 얘 0이라고 표시됐으면 얘는 선택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뭐죠? 선택된 애들이 1이고 선택 안 된 애들이 0이죠. 빨간색 부분이. 요 X가 밑에 있는 서브젝트 밑에 있는 X가 선택이 안 됐으면 0이니까 거기에 무게는 곱해져봤자 0이 됐으니까 고려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선택이 됐으면 1이니까 선택된 애의 무게가 다 여기서 왼쪽에서 합산이 될 거예요. 시그마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선택한 애들의 총합은 뭘 넘을 수 없다?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총합을 넘을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내가 15kg 미만으로 물건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했으면 선택한 애들의 가치,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지를 다 더했을 때 그게 최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최대가 되는 뭘 구해라? X를 구해라. 선택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냅색 프로블럼이라서 배낭 문제라고 나옵니다. 배낭 문제라고 검색하시면 이 문제가 나와요. 그 배낭 문제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하는데 그들의 무게의 총합은 전체 캐퍼시티를 넘을 수 없고, 하지만 그걸 선택한 그 결과를 보고 가치를 합산했을 때 그 가치가 최대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해다오라는 게 냅색 프로블럼입니다. 이거가 동적 계획법으로 다음과 같이 풀릴 수 있습니다. 자, 동적 계획법은 일단 어떻게 푸느냐? 제가 옛날에 이 강의 들었을 때 뭔가 특이했다는 느낌을 막 쎄하게 받아가지고 좀 쎄합니다 약간. 동적 계획법의 식은 이렇게 옵티멀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자라고 가정하고 시작해요. I, W인데 I는 아이템들을 의미하고 W는 지금 가방에 남아있는 용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5kg인데 내가 이미 10kg를 넣었어. 5kg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값은 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아이템들을 이제 도둑이 다른 사람 집에 들어서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금반지 만져보고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요. 근데 만약에 금반지가 선택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금반지 I 번째 금반지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내가 금반지가 지금 다섯 번째 쭉 보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네 번이 지나왔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구에 있던 금송아지, 그 다음에 뭐 선풍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TV 어떻게 가져가지? 15kg 넘을 텐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숟가락,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금반지를 보고 있어요. 금반지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I 번째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네 번째까지 했을 때 금송아지, 선풍기, TV, 숟가락 4개가 왔을 때 이 중에 몇 개가 만약 선택이 됐다면 15만큼이 아니라 선택된 것만큼 뺀 표가 여기 있겠죠 지금.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 I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I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면 그냥 I-1에서 I 번째로 넘어오긴 했지만 W 값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 얘 넣지 않았잖아. 내 가방은 그만큼 아직도 계속 용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번째까지 봤어. 그랬더니 10kg를 더 넣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다섯 번째로 지금 금반지 보고 있는데 얘 안 넣을 거야. 나 얘 안 가져갈래. 그래? 그럼 나 다섯 번째가 되는데 아직도 나 10kg 남았다?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맞죠? 밑에는 뭡니까? 내가 만약에 금반지를 가져가기로 마음이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네 번째까지 봤는데 아직은 네 번째까지 봤는데 지금 다섯 번째 금반지가 1kg이고 금반지 1kg? 어쨌든 금반지 1kg이고 가치는 100억이야. 100억? 어쨌든 100만 원이야. 그래서 1kg는 100만 원 아닐 텐데 어쨌든 100만 원이야. 그러면 얘가 그것만큼 지금 10을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W 쓴 다음에 여기 W 플러스 W I라 쓸 걸. 그쵸? 그 I를 먹은 다음에 W가 갱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치만큼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옵트 값도 증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옵티멀 값은 뭐냐면 맥시멈 썸 밸류니까 가치니까 지금까지 네 번까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섯 번째 가치가 추가돼서 요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어렵죠? 살짝 어렵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강학습을 20시간 한다는 건 뭐랄까 구구단을 한 5년 동안 외우다 할까? 뭐 이런 느낌이라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왜 이렇게 스케줄이 잡혔을까라고 대놓고 얘기 못하지만 예.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20시간 갑니다. 강학습 예, 재밌는 거 많이 가져오면 동영상도 보고 재밌는 기사도 보고 논문도 펴놓고 하면 20시간이 뭡니까? 박사과정 5년 넘게 강학습 다 못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동적 계획법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 넘어가죠. 자, 케이스 1. 내가 네 번째까지 봤어. 그러니까 옵트는 뭐냐면 가치를 합한 거예요. OPT라는 애는 지금까지 가치를 합한 거예요. 뭐가 선택된지 모르지만 가치가 다 합한 거예요. 가치를 다 합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4개까지 선택된 것들 중에서 선택된 것 4개 중에 선택된 것들의 가치 합이에요. 자, 4개까지 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10kg를 더 담을 수 있대. 근데 아이는 선택 안 했어. 그럼 10kg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다섯 번째까지 온 거예요. 가치는 변하지 않아. 왜냐면 다섯 번째 선택 안 했으니까. 밸류가 서메이션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옵트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 다음 보면 i가 선택이 될 때 그러면 내가 i가 없었으면 i만큼을 더해주면서 그렇죠. 차이가 i의 그 무게만큼 차이가 나고 있죠. i만큼의 무게를 더해주면서 가치도 옵트에다 더 정해줘요. 왜냐면 서메이션하고 밸류이기 때문에 나 이제 다섯 번째 선택할 거잖아. 그럼 걔 가치만큼 증가를 해서 OPT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OPT I-1, W-W 서브 I에 밸류까지 더해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난 얘를 선택했으니까 얘 가치만큼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걸 고려해서 넘겨주면 돼요. 그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 알고리즘 설계합니다. 알고리즘 설계 어떻게 설계하냐? 깜짝이야. 어떻게 설계하냐면 자, 지금 현재 I 번째를 내가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다섯 번째 걸 만지작거리고 싶으면 나한테 의사결정 2개 중에 하나예요. 얘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건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고 위에 있는 파란색 시계의 현상이 발생할 거고 선택하면 케이스 2에 나타나 있는 이 파란색 식처럼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가 최대가 되는 대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널 폼 제일 밑에 보시면 밑에서 위에 걸 보시면 나는 왼쪽 오른쪽 다 상관없어. 이 맥시멈에 있는 왼쪽은 선택 안 할 때고
오른쪽을 선택을 할 때야. 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의 옵트 값을 비교했을 때, 그들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나는 가치가 제일 높은 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의 가치가 왼쪽, 이거의 가치가 오른쪽인데, 선택 안 할 때의 가치가 왼쪽, 선택할 때의 가치가 오른쪽이죠. 맥시멈 안에서. 맥시멈 안에서 왼쪽은 선택 안 할 때의 가치고, 맥시멈 안에서 오른쪽은 선택할 때의 가치예요. 그 두 개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좀 더 높은 가치를 주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옵트 값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초기 값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가치는 0이야. 왜냐하면 아직까지 선택된 게 없으니까. 도둑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직까지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초기 값은 0으로 세팅해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되세요? 예, 맞습니다. 저쪽 이제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맥시멈 값을 구하는지.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맥시멈 값이죠. 네. 근데 선택을 하면 밸류가 무조건 올라가니까 저쪽이 맥시멈.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용량이 꽉 차서 못 넣을 수도 있고요. 용량이 내 만약에 금반지 1kg짜리인데 가방 안에 0.5kg밖에 안 나왔어. 그럼 선택을 못 하죠. 얘를 가줄게. 그러면 그 용량이 찰 때까지는 오른쪽이 근데 뭐가 있냐면 쟤는 계속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있던 걸 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온 거는 픽스하고 다음 거 보고 픽스하고 이렇게 하면 그 그리디예요. 그리디 알고리즘이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리디 알고리즘과 다른 점 뭐냐면 내가 이걸 넣었을 때는 속에 있는 하나를 뺄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이해되십니까? 예, 어렵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뭐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점화식이에요. 식을 사놓고 보니까 이제 위에 다 까먹고 이거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파이널 폼 식만 보세요. i-1이 i를 넘어오죠. 지금 i가 0일 때 요게 0일 때 옵트 한 다음에 i, w를 썼지만 주석을 뭐라 달았어요? 검색으로 when i equals to 0 i가 0일 때예요. 0일 때 시작을 해서 그 0이었으면 얘는 1이고 얘가 1이면 얘는 2가 되고 얘가 2면 3이 되고 3이면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의 관계가 있죠. i 값이. 그러니까 얘는 점화식이에요. 그럼 뭘 할 수 있냐? 동적 계획법은 점화식이구나 라는 것도 여기서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제가 예. 그러면 저기 한 이터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시퀀스를. 예,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강화학습을 시퀀스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강화학습으로 나중에 엮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예, 이게 제가 옛날에 이거 한 3년 전에 제가 알고리즘 어떻게 하셨더라? 중앙대학교에서 2017년에 마지막으로 가르쳤거든요. 3년 전에 동쪽계획법 가르칠 때 썼던 강의였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설명하다 막혀도 제가 너무 쪽팔려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우지 마시고 자, 프로덕트가 A, B, C, D, E라는 5개의 프로덕트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무게는 이만큼이래요. 가치는 이만큼이래요. 그쵸? 프로덕트 A only 잠깐만. 그렇죠. 이거는 요 표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 한번 이거 오해 한 번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이 표는 뭘 의미하냐면 자, 이러한 프로덕트가 있다. A, B, C, D, E가 있다. A는 3kg짜리인데 4만큼의 가치가 있고 B는 4kg인데 5만큼의 가치가 있고 C는 7kg인데 10만큼의 가치가 있고 이걸 지금 다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지금 물건이 A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의 최대 용량이 3인데 그럼 내가 물건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그럼 뭐 A 하나 넣으면 끝이고 그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내가 지금 가방에 3만큼 넣을 수 있대요. 근데 A만 가지고 난 고려를 하는 거야. B, C, D, E는 없어. 품절. 그럼 A 몇 개 가져올 수 있냐? 가방 사이즈 3인데 얘는 3kg니까 그럼 A 하나만 넣으면 딱 맞네. 그래서 가치는 4하고 A가 끝나요. 만약에 가방 사이즈 하나 늘려줬어요. 4야. 그러면 A 하나 넣어서 3을 넣고 하지만 1kg가 비어있다 해서 1kg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없잖아요. 1kg짜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난 A밖에 못 넣는다며. 얘는 4예요. 그래서 얘는 계속 A고 5일 때도 3자를 넣으면 2kg가 남겠지만 그래도 같이 4만 확보하고 A 하나만 가져가요. 6이 되면 그 순간 A 2개를 넣을 수 있으니까 가치는 4가 2개 있으니까 8이 되고 A 2개 들어옵니다. 7이 되면
A 두 개 가져와서 6이 되고 1kg B지만 어쩔 수 없고 가치는 4 더하기 4가 돼서 8이 되고 AA가 돼요. 뭐 이건 위에 건 당연한 말이죠. 근데 밑에 게 A와 B를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램 설명을 하면 앞에 있는 걸 엮이면서 좀 이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한데 3을 넣었어요. 3을 넣으면 3이에요. 가방의 사이즈가 3이에요. 이거 3 똑같이. 그러면 얘는 뭐냐면 A와 B를 다 고려할 수 있대요. A를 넣을 수도 있고 B를 넣을 수도 있다. 그럼 3이면 A를 넣는 게 나을까요? B를 넣는 게 나을까요가 아니라 A, B를 아예 넣을 수가 없네. 4킬로니까. 그렇죠? 난 무조건 A밖에 못 넣어. 4. 그래서 난 A야. 근데 가방이 4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A를 넣을 수도 있지만 B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B를 넣으면 더 좋다. 그래서 가치는 5. 그래서 B가 됩니다. 그렇죠? 5가 되면 이거 동쪽 계획으로 설명하시니까 까먹었네요. 어떻게 설명하지? 예. 이게 바로 아까 질문하신 분의 포인트예요. 뭐냐면 중간에 수합을 할 수 있어요. A를 넣었다가 A를 끄집어내고 B를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동쪽 계획으로 쓰면. 일단 제가 점심시간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든. 그래서 5번을 보면 캠퍼시티 5예요. 그러면 A를 넣을 수도 있고 B를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B를 선택합니다. 얘가 캠퍼시티에 4를 넣어야 얘가 최대한 많이 밸류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B를 선택하고요. 6이 되면 B 하나 넣는 게 낫느냐 A 두 개 넣는 게 낫느냐라는 그런 옵션이 생기니까 A 두 개를 넣으면 8, B 하나를 넣으면 5니까 당연히 A 두 개를 넣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AA가 되고요. 이게 쭉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쪽 계획법을 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옵티머를 개런티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 예시는 제가 친절하지 않게 써있으니까 나중에 친절한 예시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자, 동쪽 계획법 여기서 근데 이거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저거예요. 동쪽 계획법의 알고리즘 컴플렉시티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쉬는 시간에 한번 그 네이버나 위키피디아 가서 동적 계획법 한번 쳐보세요. 그럼 쭉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동작하는 거다. 설명이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 뭐라 나오냐면 계산 복잡도 나옵니다. 계산 복잡도. 자, 폴리노미얼 타임은 뭐예요? 계산 복잡도가 폴리노미얼 타임이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문제의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도 내 문제를 푸는 계산 복잡도가 선으로 증가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났다. 혹은 NP-하드다. 라고 뭡니까? 문제 사이즈 늘어날수록 내가 해야 될 오버헤드가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지수승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만약에 내 2차원 평면에서 일하고 있어요. 2차원 평면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의 경우가 X랑 Y 좌표에서 각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 1, 2, Y도 0, 1, 2예요. 그럼 좌표로 따지면 0,0, 1,0, 2,0, 0,1, 1,1, 2,1, 0,2, 1,2, 2,2에서 총 9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X로 3가지, Y로 3가지 있으면 이 2차원 좌표를 보면 이 9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옆에서 팀장에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팀장님이 나를 일을 시킬 때에는 X가 0, 1, 2일 때, Y도 0, 1, 2일 때를 고려해서 2차원 평면에서 일을 하라고 시켰구나. 그러면 나는 총 9가지가 있으니까 이 9가지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일이 끝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옆에 딱 보더니 김종원 미안한데 우리 문제를 보니까 좀 복잡하네. 우리 한 칸만 더 늘려보자. 우리 Z축이 있는데 Z 너 아직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Z는 0일 거 아니야. Z가 1일 때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문제 조금만 늘릴 테니까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고 갔어요. Z 사이즈는 1밖에 안 늘어났어. 0이었는데 1이란 거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이야.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어떻게 되죠? 2배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Z가 0일 때 9가지 했잖아. 근데 Z가 1일 때도 이제 9가지 또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사이즈 하나밖에 안 늘렸는데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Z가 0일 때 이 9가지, Z가 1일 때 이 9가지 2배가 됐어요. 이게 바로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NP-하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이즈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익스포넨셜 그로스거든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컴퓨터가 풀 수 있어요.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못 푸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동적 계획법의 알고리즘 복잡도, 계산 복잡도를 딱 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슈도 폴리노미얼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애매하죠? 슈도란 무슨 뜻이냐면 유사하다, 근사하다 이 뜻이거든요. 폴리노미얼이랑 비슷하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요. 폴리노미얼이랑 비슷하다면 폴리노미얼보다 좋다는 소리야 나쁘다는 소리야 헷갈리는데 얘는 폴리노미얼 타임 오퍼레이션과 NP-하드 오퍼레이션 중간을 이렇게 쫙 가요. 왜냐하면 정화식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계속 반복해서 연산을 해요. 우리 아까 파스칼 삼각형 나올 때 얘기했듯이 얘가 계속 반복하는 거다가 끝에 가면 1을 만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210이라는 그 값은 1을 210번 더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끝에 가면 있는 값이 1밖에 없으니까. 그럼 210번을 반복해서 갔다는 소리야. 그 아주 깊이 내려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이 많이 있는 재기함수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라든지 동적 계획법도 아까 OPT 함수를 보면 i-1과 i 간의 재기함수의 관계죠. 재기함수의 관계 있는 애들은 동적 계획법을 풀게 돼 있고 아까 OPT에서 본 것처럼 동적 계획법이라는 애들은 결국에 알고리즘 복잡도가 꽤 되지만 문제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 폴리노미얼이에요. 문제 점점 커질수록 폴리노미얼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해. 너무 볼 게 많아지는 거야. 문제 사이즈가 커지면 스테이트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산업용 로봇이라서 이렇게 팔 하나 돌아가는 얘네들은 아무리 문제가 커져봤자 몇 개 손에 꼽아요. 그건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램 풀어주면 돼. 그러면 문제 잘 풀립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문제가 풀면 옵티머를 개런티해요. 즉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어서 나온 값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값은 없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요.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려서 얻은 값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슈도 폴리노미얼로 시간 좀 걸리지만 옵티멀리티는 개런티가 된다. 근데 문제 사이즈 너무 커져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급격히 증가하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쓰기엔 너무 빡세다 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3일차쯤에 할 얘기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말은 이렇게 하고 좀 약간 아직도 애매모호하죠. 아직도 애매모호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아직도 뭔지 가끔 헷갈리고 앞에서 말하면 저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보려고 해요. Q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나옵니다.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얘는 뭐냐면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수학적으로 제일 많이 연구가 된 알고리즘이에요.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 거의 강화학습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강의 여기까지 들으시면 현재 공장에서 돌아가는 8하나짜리 산업용 로봇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아까 미로찾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예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미로찾기가 제일 예지로 얘기가 좋아요. 사실 그 강화학습에서는 되게 대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계속 미로찾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미로찾기인데 사실 미로찾기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프로즌 레이크라고 해서 얼어붙은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연못 끝자락에서 이 끝자락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미끌미끌한데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즌 레이크 얼었으니까 얼음판 위로 가는 건데 중간중간 얼음이 깨져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향이 생겨요. 그럼 걔를 피해가야 되겠죠. 피해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라는 건데 뭐 똑같죠. 미로찾기인데 얼음이 깨져 있는 거를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미로찾기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실제로 이 4x4의 이 문제는 실제 문제는 프로즌 레이크라 부르는 얼어붙은 연못을 걸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탈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트폴도 있고 여러 가지 강화학습을 연구하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 로봇 에이전트가 제일 왼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얘는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위로 뚫고 지나갈 수 없고 왼쪽으로 뚫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 수 없다. 따라서 리워든 채로 가봤자 우리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위로 갔을 때도 리워든 채로가 되겠고 얘는 오른쪽 가면 0.5를 먹고 얘는 밑으로 가면 0.3을 먹는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제일 많은 보상을 줄 대로. 이 보상이라는 리워드라는 값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리워드라는 값이 되게 중요한데 리워드라는 값이 얘는 Q라는 함수가 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Q러닝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S1이라는 공간에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벽에 막혀있으니까 리워드가 없어. 빵. 내가 지금 S1이라는 데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리워드가 0.5야. 내가 S1에 있는데 위로 가면 빵 막혀있어. 빵. 내가 S1이라는데 밑으로 가면 다운인데 여기에 리워드 0.3이야. 0.3. 이 중에 제일 큰 거 찾아줘. 그래서 얘가 맥시멈이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Q라는 애가 있는데 S1은 다 똑같죠? S1에 있는데
A라는 애가 4가지 옵션이에요. 그렇죠? 그냥 A라고 변수를 써줘요. 그 다음에 이 Q값을 최대가 되게 하는 A를 골라요. 근데 A라는 애는 대문자 A의 원소죠. 대문자 A는 그래서 뭘 말한다? 액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든 걸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대문자 A인데 그걸 보고 죄송합니다. 그걸 보고 그래? 그걸 보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대문자 A인데 A가 거기에 원소에 속하니까 얘도 왼쪽에 될 수 있고 오른쪽에 될 수 있고 위가 될 수 있고 아래쪽에 될 수 있어요. 그걸 다 넣어준 다음에 이 값을 Q값을 제일 크게 만들어주는 것의 아규먼트 이걸 가져와.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그 정보를 가져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큰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큰 값을 만드는 이 파라미터를 끄집어 오는 거니까 라이트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Q러닝에서 쓰는 기본적인 리워드 함수예요. 그래서 결국에 Q 함수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Q 함수는 스테이트와 액션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0.5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0.5라 그래서 얘가 이 오른쪽에 있을 때도 이것도 0.5일까요? 아니죠. 얘가 여기 있을 때도 오른쪽 하면 0.5일까요? 아니죠. 즉 이 Q라는 것은 액션만 가지고도 정의할 수 없고 어느 위치에서 어느 액션을 취할 때 너 가진 보상이 얼마냐.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쌍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위치에 S의 스테이트에 존재할 때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 어떠한 리워드가 올 것인지를 보고 이제 에이전트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옵티멀 팔러스의 파이라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 여기에 팔러스가 몇 개 존재할까요? 팔러스는 아무리 허접해도 팔러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화살표가 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오른쪽 가서 여기서 머물러 있고 얘가 이 제일 밑에 있는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더라도 얘도 팔러스예요. 나는 모든 스테이스는 다 오른쪽으로만 갈 거야. 그것도 팔러스예요. 모든 스테이스는 난 아래로만 갈 거야. 이것도 팔러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몇 개의 플러스가 존재할까요? 하나의 스테이트에 총 4가지가 가능하죠. 4의 16승이 존재합니다. 4의 16승. 그렇죠? 4의 16승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팔러스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뽑아라. 그게 바로 옵티멀 팔러스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뭐죠? 최단 거리로 나가는 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멀 팔러스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파이 위에 별표를 붙이는 게 옵티멀 팔러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옵티멀 팔러스를 구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잠깐 쉬시죠. 자, 제가 지금 S에 있어요. 내가 지금 미로 찾기 할 때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한 스텝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갑니까? 내가 한 스텝,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갑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S에서 S 프라임 다음 스텝으로 갈 때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가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먹고 간다? 보상을 받고 가죠. 얘한테 보상을 받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S라는 데 있어요. 중간에. 내가 지금 이런 공간에 있어요. 뭐야? 네, 제가 지금 여기 S라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 S라는 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S라는 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상이 있어. 근데 보상값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한 발짝을 들여서 A라는 액션을 취해서 S 프라임으로 가면 그냥 갑니까? 리워드 먹고 가지? 그쵸? 리워드 먹고 가요. 그러면 S 프라임이 됐어 얘가. 그럼 그 다음으로 S2 프라임 또 가야 되겠죠? 계속 가야 되겠죠? 내 목적지까지, 문까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줄줄이 사탕처럼 내가 지금 S에서 S 프라임으로 갔어. 그럼 이 S 프라임이 다시 나의 새로운 S가 돼요. 그럼 얘 그 다음으로 또 움직여야 되죠. 내가 여기서 제일 좋은 보상을 주는 액션을 취했어요. 맥시멈 보상을 주는 액션을 취했어. 그 다음으로 또 넥스트에서 또 제일 좋은 보상을 주는데 또 취해요.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계속 갱신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나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제 문에 딱 도달했을 때에는 내가 최대의 보상이 되는 길을 찾았다는 게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S에서 S 프라임을 갔을 때는 그래 나는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함으로써 R을 먹는데 그리고 난 또 이 뒤에 있을 보상이 뭐라 생각하냐면
얘네들이 최다값을 잘 찾았기 때문에 맥시멈한 Q값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식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말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요. 이 뒤에 큐러닝에 대한 예제를 미로찾기 예제를 딱 요 식 하나로 풉니다. 요 식 하나로 미로찾기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까도 똑같지만 아까 우리 랩색 문제, 배낭 문제에서 똑같지만 얘도 S랑 S''에서는 지금 하나의 관계가 있죠. 자, 이거를 리커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알고리즘 시간 리커전, 재기함수를 배우면 제일 많이 나오는 예제가 이 예제예요. 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구해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4팩토리얼을 구해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얘는 뭐냐면 만약에 4팩토리얼을 구한다고 합시다. 이게 팩토리얼 함수인데 4예요. x는 4죠. 그럼 이 품은 첫 번째 걸려요? 밑에 걸려요? 첫 번째 걸립니다. 4는 아직 1이 아니니까. 그럼 4 곱하기 f3이 되죠. 자기 자신을 또 불러. 3 구해야 돼. x가 3이래. 4 곱하기, 아니, 여기 밑에 걸려야 되겠다. 3 팩토리얼 구해라. 그러면 f3이 되고, 그럼 위에가 되니까 3 곱하기 f2가 돼요. 그러면 f2가 있으니까 다시 돌죠. f2를 봤더니 f2는 1이 아니니까 위로 걸려서 2 곱하기 f1이 돼요. 2 곱하기 f1. f1을 넣었더니 이젠 1이니까 밑에 게 돼서 1이 돼요. 3이 1에서 6이 나와요. 그쵸? 얘는 뭐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리워드를 먹고 그 다음 Q값을 넘기고 리워드를 먹고 그 다음 Q값을 넘기고 계속 하다 보면 제일 끝에 가서야 1이라는 값이 나오면 중간에는 내가 이 전체 리워드가 얼마인지 계산할 근거가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가서 1을 딱 찍는 순간 쫙 업데이트해서 아 너가 1이었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쫙 하면서 막판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가는 길에 리워드가 최대라는 건 그 도착지에 도달해봐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죠? 재기함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돌아요. 자,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아 이렇게 쉬운 거구나 큐러닝이 알 수 있어. 요것만 봐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을 했는데 어차피 재기함수라 이해를 한 번에 딱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보시고 자료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한번 이 예제를 보면 아 예제로 어떻게 돌리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예제가 되게 좋은 예제인데 그래서 자, 아까가 프로즌 레이크입니다. 이게 연못이고요. 군데군데가 깨져 있어서 이 길은 못 가요. 요 노란색은 못 가, 발을 디딜 수가 없고 목적은 녹색으로 나가야 됩니다. 혹은 미로찾기예요. 근데 이 노란색들이 다 벽으로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고 요 하얀색만 돌아다녀서 이제 값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 식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미로찾기 한 거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식에 필요한 게 뭔가 요 식 하나 가지고 하는 건데 Q값과 R값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의 공간에 있을 때 내가 하는 게 뭐예요? 위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액션에 따른 Q값을 비교할.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전후 좌우에서 어디에 Q값이 제일 크지? 그걸 알아서 글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진할 때 Q값과 후진할 때 Q값과 오른쪽으로 갈 때 Q값과 왼쪽으로 갈 때 Q값이 다 달라야겠죠. 그래야 비교해서 어느 게 제일 좋은지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4개를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스페이스를 4개를 이렇게 딱 쪼갭니다. 자, 제 생각에는 지금 잠깐 쉬었다 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막 동쪽경포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딱 보니까 엄청 피곤하시는데 자, 잠깐 쉬셨다가 우리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늦어지면 늦어지도록 들어오겠습니다. 예. 예, Q러닝은 다음 가지 들어갑니다. 자, 포인트 찍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가 각각의 스테이트예요. 자, 강화학습은 스테이트부터 정의하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는 각각의 스테이트들이에요, 지금. 스테이트 총 몇 개? 16개. 그 다음에 강화학습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 3개 세팅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는 16개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로찾기 할 때 저에 내가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는 내가 얻을 보상이 제일 큰 데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 말은 즉슨 내가 하나의 스테이트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액션에 따라서 다 보상이 달라요. 즉 내 액션이 전진, 후진, 위, 아래 4개가 있는데 4개에 따라서 보상이 다 다르니까 값을 다 다르게 매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X표를 회색으로 다 해놨습니다. 즉 뭐냐면 보상이 요 삼각형들마다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나의 액션이 오른쪽 삼각형을 선택했으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왜 이걸 4개로 쪼갰지? 처음에 딱 보실 때 저렇게 4개로 쪼갠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액션이 4개잖아. 액션이 4개니까 전진할지 뒤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 4개에 맞게 당연히 액션이 다 다르고 그 4개에 맞게 보상값도 다 다르겠지. 보상값이 다르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골라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X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게 그럼 화살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요 화살표의 보상은 얼마일까? 뭐 여기도 갈 수 있는데 이때 보상, 밑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 보상,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 보상 다 한 다음에 제일 큰 값으로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저 그냥 X자로 쳐가지고 전후 좌우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값은 Q값이라 했죠. Q러닝에서 Q러닝에서 이게 Q인 이름은 Q 함수의 값이 바로 우리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Q값은 초기 상태에서는 16개의 공간이 4개의 액션으로 묶여있으니까 64개의 Q값이 이 판에 깔려 있는데 그 값이 처음엔 다 뭐다? 0이다. 아직 알고 계시면 쉽게 안 했을까? 0이겠죠. 자, 이제 리워드 값. 왜냐하면 10을 보시면 Q는 R 더하기 max Q예요. 그럼 R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리워드 값. 이 리워드 값은 얘를 가지고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워드를 골 있죠. 이 제일 끝에 있는 녹색 박스. 여기에 이 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벽 뚫고 못 내려옵니다.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수 있습니까? 판 밖에서 갑자기 들어올 수 없죠.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수 없죠. 무조건 이 골로 가려면 왼쪽에서 이 2번 화살표에 써있는 요 루트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S15라는 공간에 요 왼쪽 여기만 1이에요. 1이라고 리워드는 S15라는 공간의 왼쪽만 1이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모두 0이다. 여기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에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일로 오는 걸 유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 월이라고 있죠. 이 벽. 여기다 다 마이너스 넣는 사람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절로 가면 오히려 리워드 깎아먹잖아. 절대 안 와요. 그러면.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여기 1을 넣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알고리즘 시작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요 식 하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S, Q, R 값 세팅 끝. 요거밖에 안 했어. 근데 미루찾기 할 수 있게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죠. 시작점에서 1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얘는 내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지만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갔더니 자 어떻게 하냐 1의 입장에서 자 내가 이쪽 옮길 거면 요 S1이라는 공간 왼쪽에 리워드가 얼마냐 그거 더하기 여기 하나 둘셋 4개 Q값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제일 큰 쪽으로 화살표를 타고 넘어가지 다음. 그쵸?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여기 1번 화살표에 대해서는 S0에서 S1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밑에 식을 보니까 S0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을 취한다면 나는 그때 리워드를 먹고 그 다음 얘가 가지고 있는 4개의 Q값 중에서 제일 큰 쪽으로 내가 찾아가야 되니까 제일 큰 값을 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우리가 아는 Q값과 R값은 여기 R이 1이고 나머지 다 0이죠 그냥. 아무리 식을 열심히 돌려봤자 값들이 다 0인데 자꾸 넘어갔어요. 값들이 다 0이니까 0이 됩니다. 다 0이니까 0이 돼요. 아무리 난리 쳐도. 그래서 이거 0이래. 그럼 이 Q값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쵸? 우리 식에서 보시면 Q값은 업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계속. 근데 R값은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R이라는 건 한 번 딱 박히면 끝이에요. 근데 Q값은 계속 돌면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지금은 다 0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0이라는 값은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지만 Q에 대한 식을 한번 돌려보긴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계속 랜덤으로 돌아다니면 0이니까 뭐 갱신됩니까? 뭐 갱신 안 되고 막 랜덤으로 돌아다니다가 자 우연히도 이제 2번까지 도착했습니다. 2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2번이라는 건 S14의 공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S15의 왼쪽 리워드를 먹고 1을 먹네 이제 1을 먹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는 이 골에 있는 Q값 4개 중에 제일 큰 걸 찾아라. 그래서 맥스 Q값 4개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000이니까 여기 Q값이 보다 1로 드디어 갱신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이 2번 식이죠. 4, 2에 대한 건 S14에서 S15로 넘어가는데 S15가 골이고 여기가 목적이고
그래서 S14의 오른쪽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얘의 여기는 R값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Q값을 0을 max를 취하면 얘 다 0이니까 뭐 해봤자 아무것도 없죠? 0. 그래서 1 하나만 내가 갱신을 받으니까 얘가 1이 갱신해요. 드디어 이 Q값이 1이 됐어. 1 하나 생겨서 드디어. 죄송합니다. 아, 왜 그래? 이거 자꾸. 예, 1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시 삥막 헤매다가 우연히도 이 3번에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R 값을 일단 먹어. 근데 R이라는 건 여기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니까 0인 거죠. 그럼 하나, 둘, 셋, 4개의 Q 값을 가지고 맥스를 취해요. 근데 여기 2번에 있는 Q 값이 1이라고 지금 업데이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중에 1이 하나 섞여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맥스 값을 구하니까 1이 또 살아남아요. 얘도 1로 갱신이 돼. 이 논리는 뭐냐면 내가 갱신되는 옆에만 붙으면 이 맥스 Q에 그냥 걸려버리니까 1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얘 그 다음에 오는 애는 3번 옆에 갱신되겠지. 그 다음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갱신되겠지. 갱신되겠지 하면서 끝으로 올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여기 1로 갱신됐죠. 얘 1로 갱신됐죠. 그 다음 무슨 얘가 1로 갱신됐고 1로 갱신되면 옆에 붙을 때마다 1이 하나씩 생긴다 그랬으니까 쭉 돼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목적지까지 오면 저희는 이 1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래. 오른쪽으로 가야 그러니까 이거죠. 야 Q값 봐. 요거 제일 큰 게 어디야? 아래. 그럼 아래로 내려가야지. 나는 그렇죠. 잘 보고 야 여기 제일 큰 값 어디야? 앞이야? 그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죠? 야 너 4개 반응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아봐. 어디야? 아래네. 아래에 1이 있네. 그럼 아래로 가는 거야. 이게 쭉 이 1값만 따라가면 골로 갈 수 있게 미로찾기가 됐어요.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Q런이 이렇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액션 시퀀스를 구할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리워드를 구해지는가 리워드 세팅만 알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길찾기를 해줘요. 알아서 팔의 궤적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 선을 이 1번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가면 빨간 선에서 일자만 따라가면 빨간 선이 나오고 그 빨간 선대로 화살표를 그리면 우리가 미로찾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 결과에 불만 있으십니까? 네? 최적의 패스는 아니에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Q러닝은 최적의 패스를 개런티를 못해요.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램 기반이라면 옵티멀리티 개런티 한다며 왜 못해?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얘는 랜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잘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얘가 봅시다. 얘가 만약에 왼쪽으로 갈래 밑으로 갈래 할 때 밑에를 먼저 봤으면 그러니까 지금 S14 위에 있는 이 공간에서 왼쪽에 1 있잖아요. 얘 말고 밑에 1을 봤으면 S14를 먼저 봤을 거예요. 그럼 R은 0이지만 Q값이 0, 0, 0, 1이니까 1로 갱신되고 여기 밑에가 1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 랜덤으로 여기 선택할 때 너 왜 밑으로 갈래 오른쪽 갈래? 저 오른쪽이요. 랜덤을 선택한 거죠. 얘도 랜덤을 선택할 때 밑을 선택했으면 이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랬을까요? 물론 얘가 먼저 1로 갱신되고 그 다음 얘가 1로 갱신되고 그 다음 1로 갱신되고 그 다음 얘가 1이 여기가 아니라 밑으로 갱신되면 이런 패스와 이런 패스 두 개가 있겠지만 어차피 목적지로 가서 여기서 쭉 연결되는 거라서 얘랑 연결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은 사용되지가 않아요. 요 길로 이렇게 쭉 연결되고 끝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Q러닝은 이렇게 랜덤이 중간에 끼기 때문에 랜덤에서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그거에 따라서 약간 운이 갈려요. 그럼 이 운이 갈리는 거 어떻게 없애줄까가 이제 Q러닝을 보정하는 함수들입니다. 자, 이게 이게 다이내믹 프로그램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지만 정말 다이내믹 프로그램랑 똑같은 이 다음에 배울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에 대한 확률도 정해줘요. 우리는 지금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걔는 위로 갈 확률 35%, 밑으로 갈 확률 15%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정해줘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릅니다. 그걸 정의해서 그런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완전히 다이내믹 프로그램랑 똑같아요. 그래서 걔는 옵티멀리티 개런티 돼요. 근데 얘는 그런 확률 없이 그냥 랜덤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개런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약에 S14라는 이 위에 공간에 있었다면 아마 S10 정도 될 텐데 얘가 지금 랜덤하게 야 너 왼쪽 먼저 볼래 밑에 먼저 볼래 그랬을 때 나 왼쪽 했으니까
Q 값 4개 보고 그 중에 제일 큰 거 1을 가져와서 1로 갱신된 거고 얘가 만약에 랜덤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밑에 먼저 선택했다면 그러면 요 S14에 있는 Q 값 4개를 비교해봤을 때 1이 하나 있으니까 밑으로 여기 1이 하나 됐겠죠. S10에서는. 그럼 얘는 밑으로 쭉 내려왔겠지. 옵티멀 패스 구했겠지. 그러니까 얘는 랜덤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성능이 좌지우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정하는 기법도 Q러닝에서는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에 계속 나오는 개념인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뭐냐면 요 Q 값 앞에다가 감마를 붙여줘요. 그리고 이 감마는 0에서 1 사이 값이에요. 이래버리면 우리가 자꾸 삥삥 돌수록 0에서 1 사이 값이 계속 곱해지죠. 자꾸 감쇄가 돼요, 값이. 그러니까 자꾸 돌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너 자꾸 감쇄돼서 작아진 Q 값을 가지고 내가 expect return 나중에 그 보상을 평균했을 때 제일 큰 값으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값을 작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빨리 찾아가지 그래 라고 붙여준 게 이 디스카운트 팩터입니다.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돌면 돌수록 점점 Q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게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게 지금 제가 어떤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탐 미셸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TOM-MICHELL 이라는 이름을 쓰는 탐 미셸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쓰신, 그 교수께서 쓰신 머신러닝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는 1997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하기 2년 전에 나왔는데 그 교과서는 되게 옛날 머신러닝 책이에요. 자, 지난주에 등하는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강학술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면 옛날의 AI 기술과 현대 AI 기술이 뭐가 다를까요? 제가 옛날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제가 2000년에 AI를 배웠거든요. 저희 근데 AI는 그냥 워낙 방대하잖아요. 워낙 방대하니까 그 교수님들이 당신께서 전공한 것만 가르쳐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어떤 분은 자연어철 전공하신 분은 자연어철 하고 비전 전공하신 분은 비전만 하고 로보틱스 전공하신 분은 로보틱스만 하고 뭐 지 맘대로입니다. 근데 그 AI 교과서를 보면 옛날에 제가 AI를 배웠던 가르쳤던 분은 자연어철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연어철이 위주로 많이 배웠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분이 되게 특이하신 분인데 학부를 도고동문학과를 나오셨습니다. 예, 도고동문학과를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독일어 선생님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컴퓨터로 박사, 석사, 박사 다시 다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문과 출신이잖아요. 문과 출신이신데 그분께서는 그래서 언어를 전공하셨으니까 언어와 컴퓨터랑 연결된 게 자연어철이니까 그쪽을 전공하신 거예요. 근데 저 때는 자연어철이 인공지능이 인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2000년대 초, 2000년, 1999년 저랑 비슷한 학번이십니까? 예, 비슷한 학번이시군요. 예, 그 인공지능이 인기가 제일 없었어요. 특히 자연어철이 너무 인기가 없었어요. 언어철이라는 게 뭐 별거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때 검색 엔진도 그때 엠파스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자연어로 검색한다고 타이틀을 달고 나온 최초의 우리나라 자연어 검색 엔진인데 그 전에는 단어만 검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될 수준인데 뭐 해봤자 뭐가 되나는 게 있었고 그 당시에 지금 AI처럼 떴던 기술이 뭐냐면 아십니까? 인터넷, 네트워크. 그때 다 통신 네트워크 전공하고 있었어 다들. 그쵸? 저도 이제 저의 옛날 얘기를 하자면 그 통신 네트워크를 저도 이제 석사 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알고리즘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얘를 보면 모든 각각의 스테이트와 그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액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뭐라 써있습니까? For each SNA 그 다음에 initialize table entry Q S,A 라고 돼 있죠. 근데 이 S,A라고 나와 있는 모든 이 테이블을 다 영어로 만들어요. 왜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Q 테이블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구현할 때에는 이 세로축은 다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지금 스테이트가 16개가 있었죠. 4x4 행렬이니까 그럼 Q라는 걸 만들면 위 16개짜리 쫙 세로를 만들고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몇 개 액션이 가능하죠? 4개 액션이 가능하죠. 전후 좌우. 그럼 가로로는 전후 좌우에서 16x4짜리 테이블을 만들고 시작해요. 이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 엔트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스테이트의 정보를 딱 보고 있어요. 딱 보고 지금 현재 스테이트를 보니까 전진하는 액션에서의 리워드는 얼마지? 왼쪽 갔을 때 리워드는 얼마지? 오른쪽에 리워드는 얼마지? 뒤로 갔을 때 리워드는 얼마지? 그걸 다 봅니다. 보면서 이 다음에 두 문을
forever 계속 돼요. 계속 반복해서 돕니다. 언제까지?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쭉 보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대로 execute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진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진을 했을 때 리워드를 받아야죠. 아까 우리 그 S에서 S'로 갈 때 A라는 화살표로 가면 리워드를 빼고 오는 화살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A로 전진해서 가면 리워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트를 보면서 4개의 Q값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이걸 찾았잖아요. 우리 아까 미로찾기 Q러닝 예제에서도 내가 S 서브 0에서 1으로 갈 때 어떻게 했죠? 내가 이거 가면 얘의 리워드를 먹고 요 4개의 Q값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이걸 찾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예요. 내가 액션을 취해서 그 리워드를 먹고 걔의 액션을 취했다는 거 이거 간다는 소리예요. 액션을 취해서 간 다음에 얘 리워드를 먹고 그 다음에 그 간 현재에 존재하는 그 스테이트를 보면서 걔의 보면서 이 값을 Q값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Q값을 업데이트하는데 요걸로 업데이트를 해줘라. 계속 이거 돌렸잖아요. 가면서 전진하면서 그러면서 한 바퀴 다 끝나면 요걸로 업데이트. 아시겠죠? 계속 이거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교과서에서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 했죠? 마크업 디지털 프로세스는 우리가 어디서 끝난다는 걸 개런티를 하는데 아니 옵티멀티 개런티를 하는데 얘는 개런티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점심 메뉴로 골라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버거킹. 딴 거. 내가 이 물어보면 정말 97% 확률로 다 버거킹을 얘기했어요. 진짜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혼식 오랜만에 이제 거의 20년 만에 뵌 거거든요. 그 교수님을 20년 만에 뵀는데 그 솔직히 막 총장님들 막 앉아 계시고 각 대학 총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내가 왜 밥을 먹습니까? 취급만 내고 그냥 나왔거든요. 취급만 내고 나가지고 그게 결혼식 어디더라? 그거 한참 난리 났는데 르 메르디안 강남역에 거기 결혼식 거기였어요. 뭐 부총장님 아니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엄청 좋은 데서 결혼식 하는데 강남역 사거리에 강남 사거리 신논현역에 서가지고 뻘쭘한 거야. 교부터 앞에서 뭐 먹고 가긴 해야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밥은 못 먹고 뚫레뚫레 보고 있는데 버거킹이 있었어요. 아세요? 신논현역에 서가지고 북서쪽에 버거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강의할 때마다 다 버거킹이래. 나 한번 먹어보자. 먹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입맛이 싸구려라. 저 맥도날드입니다. 예. 맥도날드. 예. 뭐냐면 제가 큐러닝을 찾은 나의 옵티멀 패스라고 믿는 애가 버거킹이었어요. 이 패스가 내가 찾은 옵티멀입니다. 근데 뭐냐면 내가 이걸 옵티멀 찾았으니까 most likely 거의 대부분은 얘를 먹으면 돼. 내가 이거 제일 좋다 했으니까. 가끔 이것도 신명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가끔 다른 걸 먹어보면서 내가 다른 데 더 좋은 패스가 있는지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랜덤하게. 그게 뭐냐면 높은 확률로는 난 항상 버거킹을 선택할 거야. 근데 낮은 확률로 딴 데를 봄으로써 혹시라도 다른 데 더 있을지 모르는 더 좋은 패스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게 휘지 말고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본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실론 그리드라고 합니다. 입실론 그리드라는 방식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입실론 값을 처음 정해줘요. 0.1. 10%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멜렉으로 랜덤 찍으면 이게 랜덤에서 0에서 1까지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0.1보다 작다는 거 10%의 확률로 걸렸다는 소리예요. 10%는 랜덤, 90%는 내가 찾은 버거킹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있고 이건 약간 변형한 게 디케잉 입실론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포문이 앞에서 이 입실론 값을 0.1로 고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입실론 값을 변형해서 써요. 어떻게 쓰느냐? 잘 보시면 알겠죠. 포문이 돌면 돌수록 입실론의 분모가 자꾸 커져요. 얘가 점점 값이 작아질 거야. 뭐냐면 초기에는 랜덤 값을 많이 줘서 많이 들어보게. 근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얘도 먹어봤을 거고 얘도 먹어봤을 거고 얘도 먹어봤겠지. 그럼 점점 확신이 들죠? 얘가 제일 좋구나. 그러면 나중에 가서 굳이 그렇게 높은 확률로 걔를 딴 데를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는 초기에는 확률값을 좀 높여서 쭉 보다가 나중에 1000을 내면 1000이면 999까지 가겠죠? 1000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 겨우 10의 마이너스 4승 확률로만 랜덤을 사용하고 나머지 다 우리 버거킹만 먹을 겁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10,000분의 1인데 그럼 얼마냐? 한 30년에 한 번 딴 거 한번 틀어야 30년 동안 버거킹만 먹는 겁니다. 예, 그렇죠? 뭐 올드보이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입실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 테크닉을 하는 건데요. 입실론 그리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찾은 솔루션이 옵티멀이라는 개런티가 없으니까 큐러닝은 그 솔루션 외에 다른 방향에 좀 더 좋은 패스가 있는지를
어떻게 랜덤하게 찾아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add random noise라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슬라이드는 만들 때 사람들이 버거킹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고 만들어서 그냥 제 주관대로 맥도날드 1등입니다. 43점, KFC 35점, 버거킹 41점, 롯데리아 31점 이렇게 점수를 줬어요.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랜덤 값을 섞어줘요. add 랜덤 노이즈. 랜덤 값 섞어주면 우연히도 얘는 52, 얘는 우연히 확 큰 값을 받아서 랜덤이니까 56. 그러니까 등수가 바뀌는 거죠. 맥스를 찍으면 이 방향이 더 좋은 거다라고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d 랜덤 노이즈 한다는 건 뭐냐면 Q 값을 맥스로 만드는 A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Q 값에다 랜덤한 값을 넣어서 뽑아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decay, 그럼 add decay 랜덤 노이즈 뭐냐? 아까 나왔던 거랑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랜덤 값을 섞어주는데 계속 이렇게 등수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등수가 변하는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더하는 값이 만약에 2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랜덤 값인데 범위가 2보다 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수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보다 클 수 없다 그러면 얘가 만약 제일 작값이 0이라서 43 그대로지만 2보다 클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최대 2를 더한다 해도 얘 43이 돼서 동률이지 넘어설 수는 없어요. 등수가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랜덤 값이 처음에 좀 크다가 점점 작게 해주면 얘 차이가 많은 애들은 하나씩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2보다 작아지는 순간 얘보다 큰 애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얘만 먹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포문이 돌면서 i를 랜덤에서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q 값이 초기에는 높은 확률로 랜덤하게 다른 걸 보지만 나중에는 맥도날드만 먹을 거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Q런이라는 걸 배웠어요. Q런이라는 건 뭐냐? Q런이라는 건 Q값을 잠깐만. add 랜덤 노이즈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써보려 하겠습니다. add 랜덤 노이즈라는 건 뭐냐면 원래 값들이 이렇게 있다. 근데 등수가 있는데 여기다 랜덤 노이즈 섞어서 등수를 변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준다. 근데 더하는 값이 너무 크면 계속 활발하게 바뀌겠지만 초기에는 크다가 나중에 점점 작게 해서 1등과 2등 사이의 순서 차이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2등이 1등으로 올라설 수 없으니까 1등만 계속 선택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초기에는 우리가 큰 값을 선택하게 하고 나중에 점점 작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초기에는 많은 랜덤 값을 허용하지만 나중에는 그리디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Q러닝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Q러닝이라 하면 Q는 R 플러스 맥스 Q라는 식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판에다가 Q 값과 R 값을 다 깔아놓고 동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상황 하에서 우리는 최적의 값은 아니지만 얼추 괜찮은 패스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고요. 근데 왜 최적을 못 찾느냐? 우리 랜덤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근데 그 움직이는 랜덤을 이 다음에 배울, 우리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배울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얘는 그것도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는 이름으로 확률로 다 만들어준다. 그러기 때문에 걔는 딱딱딱 고정값이니까 그때는 옵티멀리티가 개런티가 된다. 자, 그러면 약간 옵티멀이 아닌 걸 어떻게 보정을 해주느냐? 그거는 우리가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걸 만들어서 우회를 많이 할수록 점점점 Q값을 깎아먹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우회를 최대한 피하게 되니까 그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게 좀 더 나은 방식이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여기 지금 두 개 배운 것처럼 add 랜덤 노이즈를 쓰던지 아니면 입실론 그리드라는 방식을 써서 우리가 보정을 해줄 수는 있다까지 보면 되겠고요. 그럼 Q 값을 구하는 Q 값이란 도대체 뭐냐? 일종의 보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지금부터 1시까지 식사하시고 1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